지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야죠. 이마 성애자? 이거 그대로 자막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리히노프스키는 3개국 가셔가지고 네. 가야 돼요. 너무 가나? 처음부터 다시 가요. 로코비치부터 가요. 다시 곡을 쓰고 헌정을 해. 인맥과식으로. 네. 다시 빈으로 돌아가서 베토벤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스승이 하이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이든은 이미 귀족들의 전속 음악가로서도 크게 성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에스트리하치의 전속 음악가였는데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럼 실제로 베토벤을 만났을 때는 프리랜서 음악가로 프리랜서였을 때.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단순하게 뭐 베토벤을 본 빈 이게 아니라 그렇죠. 뭐 런던부터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가는 길마다 꽃길이 깔렸던. 누가 내 길에 꽃 좀. 베토벤과 하이든 관계는 그 영화 카핑 베토벤 보셨어요? 카핑 베토벤은 저 그거 못 못 봤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베토벤과 하이든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해요. 네. 실화에 근접하는지 이제 저희 작가님 통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겠는데 저는 하이든 문화에서 이제 베토벤이 어떻게 음악 생활을 이어나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페는 직업을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네. 실용적인 측면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줬다면 하이든은 그냥 음악적인 측면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하이든이 작곡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갖다 옆에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이든의 작품을 연주할 때 이제 항상 베토벤을 대동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음악적인 수련을 오히려 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향곡과 관련해서는 사실 베토벤이 스승을 뛰어넘지 못한 스승 앞에서 큰 장벽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수업료를 받았어요, 하이든이 베토벤으로부터. 레슨비? 예, 그렇죠. 레슨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리고 하이든이 베토벤을 굉장히 아끼고 이제 얘는 나의 정말 뛰어난 후계자다. 그러면서 런던을 자주 초대받아서 갔잖아요. 네. 런던에 자기 작품을 가지고 교향곡을 연주를 하러.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런던을 방문을 할 때는 베토벤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청중들에게 나의 이 수제자를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네 그 선제호한테 이제 그 경과를 보고를 한 거죠. 하이든이 당신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받은 이 수제자 베토벤이 내 말도 잘 듣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이 젊은이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의 지원금 갖고서는 빈에서 굉장히 비루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요. 거기에는 근데 약간의 사심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게 베토벤으로부터 레슨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거든요. 네. 하이든이. 사실 그것만 안 받았으면 베토벤이 빈에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 일이 없는데 선제후로부터 이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자신의 레슨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사심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다 그러면서 베토벤이 이제 빈에서 작곡했던 하이든에게 보여준 그 악보를 갖다 두 개를 동봉을 해가지고 선제후한테 보내는 거예요. 멋지게 성장을 했으니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이 친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나름 하고 있었는데 답이 돌아왔어요. 선제후가 베토벤이 거기 가서 좀 농땡이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보내준 악보가 빈에서 작곡한 거 아니야? 본에서 이미 다 작곡해가지고 연주했던 거야. 이런 식의 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이든이 대노를 해가지고 내 제자가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런던도 안 데려가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베토벤을 안 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되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본에서 그냥 대충 작곡했던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우려먹은 것인지. 근데 학자들 얘기가 빈에서 작곡한 것이 거의 확실하고 선제후가 그 본에서 연주되었던 음악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들을 만큼 뭔가 그렇게 실력이 월등했던 사람은 아니고 아마 주변에 베토벤을 시기하는 반대 세력들의 그런 어떤 이간질 거기에 농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도 이제 나름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떳떳한데 내 음악 정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준 건데 왜 이런 대접을 받나 그러면서 이제 스승한테 섭섭함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다시 화해를 하고서는 둘이 같이 친해진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그럼 다시 이렇게 친해졌네요.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가지 않고 네페하고도 그랬잖아요. 네. 되게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되게 멀어졌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베토벤과 하이든의 관계도 그랬었는데 주로 하이든
하이든이 아직은 이제 우월하고 베토벤이 아직 성장하던 시기에는 베토벤이 쫓아가는 주로 대부분. 이제 하이든이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속상해하면서 아씨 나도 그러면 우리 스승님 안 봐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이든이 살아있던 시절에 대세가 역전이 돼요. 베토벤이 훨씬 더 위대한 음악가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귀족들의 후원에 힘입어가지고 그런 순간에 접어들면서 하이든이 베토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요. 걔 나 보러 안 온대? 걔 음악 요새 어때? 막 그러면서 아 그 음악 나도 얘기 들었었는데 되게 좋더라 하면서 한 번은 스승 안 찾아온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찾아갔어요 베토벤이.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아쉬워하면서도 주변에서 베토벤에 관해서 물어보면 아낌없이 베토벤은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고 대성할 거고 그러면서 제자를 밀어주다가 70세 생일날 천지창조를 연주를 하는 날 하이든이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서는 입장을 했을 때에 그 앞에 베토벤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하이든의 이마에 딱 키스를 해준 거죠. 또 이마에? 예, 이마 성애자. 이마 성애자가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베토벤하고 하이든하고 이제 틀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화해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토벤이 하이든에게 또 이제 작품을 좀 헌정하기도 했잖아요. 예, 실제로 헌정을 많이 했죠. 예. 그러면 그 오해 이후에 본인의 곡을 이렇게 헌정한 걸 보면은 중간에 충분히 화해했다고 추측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작품을 헌정을 하는 행위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것보다는 사회생활이요? 예, 사회생활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선제호가 마음에 들어서 선제호에게 작품들을 헌정하진 않았을걸요. 베토벤이 그 본에 있을 때도. 어쨌든 이제 그 사람과 나의 인맥을 과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예. 맞아요. 저도 그거 어디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인맥 과시. 네. 다시 곡을 쓰고 헌정을 해. 인맥 과시용으로. 네. 작품은 있어요? 써야지 뭐. 다시 펜을 들고. 베토벤이 이제 하이든에게 작곡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하이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대표적인 작품들이나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이든이 이룬 업적, 가장 크게 이룬 업적이 이 고전 시대의 음악의 대표적인 양식인 소나타 형식을 구축했다는 그런 겁니다.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음악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 소나타 형식이라는 틀에 놓고서 이게 요리조리 이렇게 요리를 한 거죠. 하이든의 특징은 이제 요리를 한 것을 사람들 귀에 맞게끔 잘 이렇게 들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하이든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그 다음에 실내악, 피아노 소나타 등에서 이런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교향곡에 도전을 하지 않고 하이든의 교향곡의 그 소나타 양식을 갖다 피아노 소나타에 적용을 한 게 자기 스승님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처음 네.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하이든의 교향곡을 계승을 한 작품이 교향곡이 아니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이 먼저였다는 그 동의하세요? 맞아요. 동의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토벤이 하이든의 위트와 어떤 그런 해학적인 말하자면 보통 얘기하는 하이든의 음악적인 그런 퀄리티예요. 베토벤은 이것을 가지면서 베토벤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이런 음악을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죠. 이제 베토벤 교향곡 3번을 네. 초연하는 하이든이 그것을 듣자마자 정신이 나간 거죠. 나의 영역을 벗어났구나. 베토벤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구나. 그것을 1악장이 너무 길어요. 3번. 그렇죠. 예. 그 3번을 듣고서 이제 갈 때가 됐고 베토벤의 시대가 이제 왔다. 하이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떤 그 형식미를 베토벤이 작품에서 녹여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릴 건 여러 가지예요. 뭐 형식에서부터 뭐 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 이런 거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극복이라고 거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틀안에 갇혀있던 형식을 그러니까는 그 스승과 절대 똑같은 음악을 만들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 청개구리 같은. 그렇죠. 예. 청개구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이든의 맞춤 서비스의 곡을 말하자면 베토벤은 너무너무나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것을 성공을 했죠. 그게 낭만 시대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베토벤이 그렇게 그 틀을 벗어났다라는 것들이. 피아노 소나타들이 베토벤 같은 경우 이제 4악장짜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이든 시절만 하더라도 3악장.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4악장이 된 것이 하이든의 교향곡 형식을 갖다가 피아노 소나타에 대입을 해서 이제 그 하이든의 교향곡 88번서부터 104번까지 다 4악장짜리예요. 모차르트를 보시면 3악장짜리 교향곡이 있어요. 네, 맞아요. 3악장에 있어야 될 미뉴엣이라고 하는 곡에 없어지고 3악장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 특징이 있거든요. 1악장은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 2악장은 느린 악장, 3악장은 미뉴엣, 예. 4악장은 또 빠른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시부 전에 약간 서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부가 시작이 되는데 제1주제하고 제2주제가 다른 조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소개가 되면 바로 발전부로 이어지는데 이 제1주제, 제2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예.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발전부예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재현부가 돌아옵니다. 제1시부에 있던 제1주제, 제2주제가 다시 소개가 되는 거죠. 그쵸. 같은 조성으로. 그리고서 이제 코다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 하이드는 이 소나타 형식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1주제하고 제2주제에서 조금 약간 달라요. 그 당시 고전적인 그런 형식에 보면은 제1주제는 좀 뭔가 경쾌하고 활발하고 밝고 제2주제는 조금 서정적이고 좀 아름답고 이런 느낌인데 하이든의 심포니나 소나타를 보면 제1주제하고 제2주제가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1주제, 제2주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조성으로. 조성을 바꿔서. 아니면 제1주제를 사용을 해서 조금 약간 변화시키는 그게 말하자면 하이든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하이든은 또 론도 형식.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우는 론도 형식은 A, B, A, C, A, D, A 뭐 이런 게 론도 형식이죠. 저의 영역을 벗어났네요. 두 분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이든은 론도 형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A, B, A, C, A, B, A 대칭이 되는 것 같잖아요. A, B, A, C, A, B, A. C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그렇죠. 대칭이 돼요. 이게 말하자면 고전 양식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음악은 건축하고도 조금 약간 대칭을 이루고 뭔가 조화롭고. 베르사유 궁전이 보시면 완전 대칭이거든요. 너무 가나? 갈 때까지 가보죠. 갈 때 가보.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바로크 시절 건축 양식을 보면 너무 꾸밈이 많습니다. 바하 음악을 보면은 올나멘트 꾸밈이 많죠. 그렇죠. 모차르트는 이 소나타 형식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고전 형식을 조금 약간 따라했어요. 그래서 고전인 거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는 그래서 틀을 했는데 베토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본 교향곡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일본 교향곡 사악장을 들어보시면 처음에 빰 굉장히 긴 페르마타와 함께 시작이 돼요. 이게 뭐 같냐면 약간 서주같이 느껴져요. 마치 1악장처럼 열 몇 마디 되는 서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악장 끝나고서 4악장 듣는데 이게 웬일? 다시 또 1악장 시작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베토벤이 완전히 다른 3악장 같은 경우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뉴엣이라고 적혀있어요. 분명히 템포는 비바체 알레그로 몰토 에 비바체라고 적혀있네요. 미뉴엣은 보통 보시면 이렇게 춤곡이나 춤을 춰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곡을 듣고 춤을 출 수는 없죠. 아니 물론 이제 뭐 모차르트, 하이든 미뉴엣을 듣고서 춤 추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굉장히 빠르거든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교향곡서부터는 그 미뉴엣을 지워버리고 스케르초 본인 곡이 춤곡으로 사용되기를 또 바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거기서만 끝하는 게 2악장. 2악장은 보통은 라르고 아다지오 굉장히 느리고 편안한 그런 건데 베토벤이 어떻게 쓰냐면 안단테 칸타빌레 여기까지 쓰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안단테 칸타빌레.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꼰 모토 밋 베베고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2악장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새로운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편성이에요. 악기 편성. 모차르트 심포니를 보시면 빠져 있어요. 뭐 악기가 빠져 있고 플룻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근데 이제 플룻 그 콘체르토를 갖다 또 만들기 또 많이 썼어요. 두 개에다가 플룻 하프 당시 플룻이 되게 불안정한 악기였었기도 하고 오보 하나 뭐 아니면 호른만 둘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굉장히 비교적 작았었던 거죠. 베토벤이 1번에서 플룻 둘, 오보 둘, 클라리넷 둘, 이관 편성, 목관 이관 편성에 호른 둘, 트럼펫 둘, 팀파니, 그 다음에 현악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 심포니의 정석을 베토벤이 그런 기반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현대 오케스트라의 그렇죠. 이관 편성. 이관 편성을 세트를 시켜놓은 게 왜냐면 베토벤 전까지는 매번 유동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유동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모차르트 심포니를 봐도 그래요. 그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딱 픽스된 게 아니라 그때 헤쳐 모이는. 네, 맞아요.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서주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41번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그냥 바로 시작해. 따따따따따 띠라란 따라라 빰 따람 따람.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형식에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이든도 마찬가지로 1주제, 2주제 조금 약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걸 탈피했는데 베토벤은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이제 편성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이제 음악에 따라서 갖고 가는데 베토벤은 나 이렇게 오케스트라 짤 거야. 이렇게 좀 왜냐면 교향곡 1번이면은 본인의 어떤 첫 도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첫 도전 작품이죠. 근데 베토벤의 악기 편성은 정말 신기하게 계속 3번에 보면은 홀은 셋이 나오고요. 벌써 5번에 가면은 마지막 악장이 트럼프 피콜로 항상 새롭고 항상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가면 갈수록. 많이 들죠.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편성을 만들 때 아까 그 로프코비츠 백작 얘기를 한 건데 개인의 자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초연이.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이 대를 이어서 클래식 애호가인데 아버지가 너무
부모 자식을 갖다 방치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정 결핍에 시달리다가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 컴플렉스가 그대로 남아서 아버지가 했던 행각을 갖다가 오히려 극대화시켜가지고 더 많이 클래식에 애정을 쏟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음악회 열고 음악가 후원하고 이제 자신만의 악단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비병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 콘서트 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 포디엄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 집에 만들어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거기 되게 관광 명소로 지금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베토벤의 중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이었는데, 베토벤이 이제 자신의 에로이카 그 네. 교향곡 3번을 갖다 초연을 먼저 우리 집에서 한번 초연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되게 편성 많이 드는데 사람 되게 많이 필요한데 호른도 세대 필요한데 다 대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단원들이 객원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다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정직원으로. 음악을 갖다 향유하는데 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발투슈타인처럼 그렇게 음악 때문에 폐가 망신해서 결국 집안이 무너져 내려앉은 그 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말아먹은 가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향유하는 이 뭐 에로이카 이런 곡이라든가 발투슈타인 피아노 소나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많은 그 오스트리아의 동건 귀족들의 희생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그분들이 집안을 말아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실 그분들한테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마시모 지휘자님 언제 오세요? 6월 중순쯤 오셔야지 2주 격리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거기 좀 괜찮으시대요? 와, 정말 그 화상 통화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와. 밀라노 외곽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계신.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계신 것 같아요. 집도 너무 좋아 보이고. 천장 이렇게 코로나가 쳐들어올 수 없는. 네. 마스크 안 보내드려도 되겠네. 사장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격리랑 너무 관리를 잘하세요. 잘하신 것 네. 같아요.